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증시 폭등각 내일이 최대 분수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2024년 2월 JD 부장부터 30일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1월 29일인 어제부터 일주일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FOMC 앞두고 완화 시그널 탐색 주식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2%, S&P 500 지수가 0.76%, 다우존스 지수가 0.59% 오르며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나스닥도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증시 폭등각 내일이 최대 분수령. 어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난 것은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인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국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가격은 뜁니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금리 인하 효과가 나기 때문에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들은 이자 부담이 적어 주가가 오릅니다. 요즘에는 AI 관련 분야를 빼고는 벤처 캐피탈 자금도 빠지고 있는 중이라 기술주의 숨통이 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채 물량을 줄인다는 발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파월 의장의 주택시장 고려한 금리 인하 촉구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하라며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려면 주가가 뛰고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필수입니다. 다만 현재 패드워치는 3월 금리 인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빅테크가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애플을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을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양적 축소 중단이나 인플레이션이라는 문구 삭제 정도만 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연준이 양적 축소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장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4분기 좋은 실적과 함께 내일 구체적인 인공지능 투자를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주가는 폭등각이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AMD가 쇼크가 났다면 지난번 인텔의 어닝 쇼크처럼 장비주 등 하드웨어 주식들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 AMD에 밀려 인공지능 실적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큰 하락이 있었죠. 따라서 AMD가 어닝 쇼크가 나고 반대로 빅테크가 오른다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공고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쇼크가 났을 경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안 좋았다면 그동안 미국 주식을 받쳐왔던 인공지능 주식들이 무너지면서 나스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전체 주가를 끌어왔는데 인공지능 대장주가 무너지면 파장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크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나이 들수록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노인이 되면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자산이 유리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동산보다 주식과 같은 유동 자산이 필요합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부동산의 가계 순자산 75% 편중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앞날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은 75%로 압도적입니다. 가계자산, 중국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 64%, 미국 29%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1.5%로 일본도 63% 그리고 영국도 53.8%로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되었을 때 자산을 비금융자산인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왜 갖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유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주식 중 같은 자산 10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유동화되지 않는 반면 주식은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동화가 필요할까요? 노인이 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61만 원,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에 불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노인이라 하더라도 적게 잡아도 생활비는 기본 2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살려면 300은 필요하죠. 그런데 61만 원은 턱없는 비용입니다. 월 150만 원은 노동으로 더 벌어야 합니다. 게다가 취직 못한 자녀라도 있으면 늙은 아빠는 노구를 이끌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비라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깨어집니다. 나이 들어 부동산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노인이어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돈을 융통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즘 반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이든 부모도 자신들이 일하려고 하지 주택연금을 들어 돈을 뺏쓰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가 또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금융자산 10억 원을 갖고 있는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노인이 되었을 때 굳이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장이 많은 서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10억 원을 들고 경기도 외곽에 24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5천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 낸다고 치더라도 자산은 9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3% 정기 예금에 맡겼을 경우 약 23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으로 따라서 국민연금 60만 원과 예금이자 237만 원을 월이죠, 월. 월 237만 원 합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0만 원 정도가 되죠. 따라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이 들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까지지도 않죠. 물론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 연 25%의 복리로 자산을 불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억 원의 세계 1등 주식은 25%가 오른다면 첫 해 2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로 1년에 5천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원금은 12억 원으로 불어나 있어 다시 25%의 복리로 자산을 늘리면 생활비 걱정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10억 원의 자가를 갖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면 과감히 팔고 경기 외곽의 아파트 월세에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이라 하더라도 잘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지방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자가로 집에서 살 수는 있어도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수 있는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것이 월소득 없는 노인일 때 훨씬 유리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선진국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포함해 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중국과 한국이죠. 부동산 자산의 비중도 높은데 고령화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한국과 중국은 저출산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위험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부동산을 자산으로 선택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부동산에 더 비싸게 사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만 하더라도 2023년 기준 출산율이 합격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1971년생은 107만 명 태어났는데 1922년생 신생아 수는 22만 9천 명입니다. 2023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태어났을 때보다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죠. 서울의 강남과 같은 아주 일부 지역은 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은 빈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이 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돈 벌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각종 병원비, 약값 등으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떨어질 자산에 베팅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자세는 메타인지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은 앞날이 창창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현재 1위서부터 10위까지 기업 중 3위인 사우디 아람코와 9위인 대만의 TSMC를 빼고 나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시총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세상을 바꿀 인공지능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애플
다이어트 신약 개발사인 일라일리 등이 성장할 기업들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의 부동산과 미국의 혁신 기업 중 향후 30년간 어떤 것이 더 커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일부 명품 기업을 빼고 모두 미국에 밀렸습니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업은 물론이고 자체 검색 엔진도 없으며 메신저 서비스도 없고 SNS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럽은 매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에 급급합니다. 결론입니다. 노인이 된다면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에는 무려 13억 명이 자산 유동화를 앞으로 해야겠죠.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채권을 팔더라도 개인은 미국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한국, 일본, EU 등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노령화가 되는 선진국들은 이제 혁신적인 미국 주식에 배팅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증시 폭등각 내일이 최대 분수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